한국사 40번째, 즉 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3-3 단원의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그 중에서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88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3.1운동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민족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세 갈래로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외교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주장하는 외교투쟁 노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만,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와 같은 외교정책을 통해서 결국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을 쌓자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실력 양성 운동은 국내에서 활발히 전개됐는데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넓은 의미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배울 무장투쟁입니다. 자, 우리가 평화적인 만세시 운동인 3.1운동을 겪고 난 이후에 민족지사들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아니구나.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일본 애들이 총을 쏘면 우리도 총을 쏘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물론 1910년대 한일합병 이후에 만주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는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자, 서로 군정서군, 그리고 북로 군정서군, 그리고 대한독립군, 이와 같은 약 50개 정도 되는 독립군 부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3.1운동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내 드만강, 압록강 건너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와서 당연히 일본의 경찰서나 또는 부속되는 여러가지 그런 하나의 일본의 그런 공공기관을 습격하고 또는 일본 육자를 습격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것을 추격해오는 그런 하나의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아주 여러분들 속된 말로 작사를 내버리는 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조금 좀 심했어요. 우리 유해진 거의 이건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칼 잘 휘두릅니다. 조금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봐주세요. 자, 이와 같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특히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이 역할이 컸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이 보복을 준비하죠. 그 보복의 모습이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보복을 하기 위한 명분이죠. 한마디로 일본 군들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사실은 중국의 영토죠. 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 조작하는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훈춘 사건은
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냐면 일본 군과 당시 만주 지역, 특히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의 마적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사바사바다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대충 일본 혼춘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그리고 대충 일본인들 좀 몇 명 좀 죽여주고. 자, 이런 부탁을 받고 결국 마적들이 혼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합니다. 그 결국은 뭐 시부야 경부의 가족 9명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혼춘 사건을 바로 자기들이 마적단한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국 독립군이 저지른 범죄다. 그래서 결국 독립군을 소탕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만주 지역으로, 즉 간도 지역으로 대거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당연히 독립군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일본군은 또 역시 추격을 하고, 그리고 결국 청산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 일본군과 북로 군종서군 등 독립군의 연합부대, 자, 이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청산리에서 일본군 3천여 명을 사살하는, 즉 살상을 강화하는 일제하의 가장 큰 승리이자 우리 민족 정신의 고치를 가져다주는 바로 위대한 전쟁이, 바로 전투가 청산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 측은 자기들은 812명밖에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800여 명도 엄청난 숫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장투쟁을 이야기하면 두 명의 영웅이 딱 떠오르죠. 한 분은 바로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자진 장군이죠. 이 두 분이 무장투쟁에 특히 20년대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봉오동 전투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또 박살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산리 전투에서 또 개박살났죠? 또 일본이 그냥 있을 민족이 아니죠? 또 보복을 자행합니다. 지사에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바로 간도 참변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간도 참변은 1920년에서부터 21년 여러분들 이렇게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의 이 한인, 그리고 한인 촌락을 결국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약 한 3,6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50여 명 정도가 검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참 치사하죠.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뭐 그것은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서양세계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90쪽의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캐나다 선교사 마틴의 수기에 보면 좀 가슴 아프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36개 촌락에서만 14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좌절한 사람들의 옆에 모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주 지역, 특히 간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승리는 결국 우리의 민족,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간도에 사는 우리 교민이죠. 이 교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리고 역시 또 이 독립군들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소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여러 부대들이 다 밀산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자 새롭게 부대를 편성을 하죠. 그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 총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스보보드니 즉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 남의 나라의 국경선을 넘는 것은 당시 모스크바 정부의 허락이 있었죠. 그래서 약 4천여 명의 그런 독립군들이 스보보드니에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독립군들을 재정비하고 전투력을 강화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유시 참변의 원인에는 일단 이 4천여 명의 독립군들 사실은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군대를 누가 지휘할 것이냐 이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정부가 자, 우리 독립군들의 요청으로 자기네 나라 영토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지만 사실상 4천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아직은 이 모스크바 정부, 레닌 정부가 완전히 소련의 모든 전 영토를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 연해주 지역에는 러시아 황제를 추종하는 짜르 군대랑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혁명군이랑 전투 중이었습니다. 내전 중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당연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갔으니까 당연히 러시아 정부를 압박했겠죠. 자, 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뭐 러시아 특히 블라디보스톡을 침공하겠다 압박하겠죠. 러시아 애들은 떠올랐을 겁니다. 옛날에 러일 전쟁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큰일일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 다시 만주로 되돌아가기를 바랬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또 들어오라고 해놓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이 독립군의 내분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소련 공산당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고려 혁명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대한의용군과 자, 지휘권을 놓고 이제 다툼이 표명화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혁명군이 자, 소련의 그런 하나의 이 도움을 받아서 결국 대한의용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한의용군 100여 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아픈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런 하나의 자유시 참변을 겪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게 돌아오느냐? 바로 이렇게 이 소련 땅에서 오는 겁니다. 자, 먼저 대부분 식민부, 오늘날 북간도 지역, 북만주 지역에 이렇게 식민부가 마련이 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또 일부는 여기 중국의 지린, 이 지역의 참의부, 그리고 장춘 지역, 이 지역에 우리가 정의부.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많았을 때 참 외우기가 힘들죠.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 그래서 그냥 치읓, 치읓, 시읒. 그래서 치읓이 좀 무거울 거 뒤에서 나오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3부는 성격 자체가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정부다. 그래서 군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모두 다 공화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민정,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 한인 중에 젊은이들은 독립군으로 이렇게 징병하기도 하고 또 세금도 얻었어요. 일종의 정부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시천변의 그 아픔을 딛고 새롭게 다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이런 참의구, 정의구, 신민부 3부. 자, 이와 같은 3부의 노력을 일본이 그냥 지켜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합니다. 자, 당시에 이 만주 괴뢰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일본 총독부의 경무총감이었던 미쓰야라는 사람하고 협정을 체결해요. 그 협정의 체결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이 지역,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넘긴다. 아니, 뭐 남의 나라 땅에 있었던 그런 행동을 왜 일본한테 넘겨요? 어이없는 만주군벌이죠. 그 다음에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어디를?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한마디로 이런 3부의 그런 하나의 무장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바로 일본의 그런 하나의 이 정책입니다. 이게 바로 미쓰야 협정입니다. 자, 그럼 미쓰야 협정을 이렇게 통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역시 살아남고 나중에 참의부 정의부는 여러분들 국민부로, 정의부 시민부는 혁신의회로 재통합이 돼서 다시 한번 무장투쟁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무장투쟁에는 총을 쏘고 독립전쟁하는 모습도 있지만 의로운 활동을 하는 의열투쟁도 있습니다. 자, 이 의열투쟁에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죠. 하나는 의열단, 또 하나는 애국단입니다. 자, 의열단이라고 하면 1919년 자, 찌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원봉 선생이 중심이 돼서 결국 결성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중심지를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투쟁의 노선을, 그리고 이 투쟁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에서 보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가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자, 오직 의열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서 가서 민중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폭력과 암살, 파괴, 폭동을 통해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할, 인류로서 인류에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진짜 멋진 글입니다. 진짜 잘 쓴 글이죠. 그리고 이 의열투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직접 폭력,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죠.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열 단원들, 김익상, 김상우 나섰죠.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의 투단,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투탁. 나석주 선생은 동양적식회사에 역시 투탁을 합니다. 정말 의로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의열투쟁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다시 목숨 내놓고 투쟁하는 겁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기가 강한 민족이 아니면 다른 민족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이건 거의 의거 끝나고 나면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투쟁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열투쟁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장투쟁의 노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방향을 전환을 해요. 그리고 황포군관학교를 만들어서 결국 입교해서 결국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열투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투쟁. 특히 이런 하나의 의열투쟁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김원봉 선생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 역사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와는 다르게 사실은 우리 민족 지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김구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국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애국단은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들 당시에는 되게 활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사실은 이런 침체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임시정부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민족지사들은 각 지역 자기들이 처음 활동했던 지역으로 다 거의 돌아갑니다. 김구 중심의 소수의 그런 하나의 이 독립운동 단체로 이렇게 그 활동이 비비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다시 재건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을 합니다. 1931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의거 활동을 했던 민족지사 이봉청 의사, 윤봉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봉청은 1932년에 도쿄 1학년께 폭탄을 투척했죠. 안타깝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홍고 공원에서 일본 고위 관료와 군사 지휘관들이 기념식을 해요. 그 기념식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1931년에 상해를 무력 침공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에 대한 기쁨을 축하하는 모임이고, 또 하나는 일본 천황의 그런 하나의 이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때 바로 윤봉길 의사가 드디어 폭탄을 투척하죠. 이와 같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을 보고 정말 여러분도 큰 감명을 받았던 당시의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지도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장개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 100만 대군이 이루지 못한 것은 윤봉길이 해놨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임시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부터 이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 특히 김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하나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이 부분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데서 아주 자주 나오죠.
수능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의거활동을 했던 당시의 민족지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죠.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의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았고 실현되리라 믿어하지 않으며 대한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독립은 여러분들 꼭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간다. 결국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독립운동의 방법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무장투쟁입니다. 총을 쏘고 또는 총을 알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열투쟁은 냉정하게 말하면 죽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운동의 방법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독립운동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진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튜버 제가 한번 봤는데, 뭐 젓가락인가 뭔가 그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참 우리 민족은, 즉 이 조선족은, 뭐 그들은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정말 기가 센 민족이다. 어떤 대일항전에 자기네 민족은 이와 같은 의열투쟁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죠. 그런데 바로 윤봉길 의사의 활동, 그리고 그와 같은 그런 의열단 단원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조선족, 뭐 그들이 말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기가 셉니다. 어떤 불의에 참지 못하는 모습, 그걸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민족, 이게 어떤 우리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오늘 무장투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